이건 제 여동생의 사진입니다. 늘 밝고 해맑던 집안에서는 항상 분위기 메이커였던 제 여동생 지혜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22년이 지났습니다. 2002년 3월 6일 오후 2시 지혜 씨의 아버지는 딸의 남자친구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오늘 1시 반에 만나기로 했는데 지혜가 나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고 이상합니다. 부모님도 얘기 듣자마자 수영장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날 새벽 5시에 딸이 수영장을 나간다고 한 게 마지막이었기 때문이죠. 바로 이 경찰서를 찾았고요. 뭐 거의 절규하듯이 이제 신고를 하는 겁니다. 이 지금 엄청 불안한 상황이 온 거잖아요. 우리 아이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없다. 이거는 뺑소니 아니면 납치다. 빨리 지금 수사해달라. 네. 이렇게 한 거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친구고 연락도 안 되고 뭐 집에 안 오고 이랬던 딸이 아니라면 저라도 잠깐도 이렇게 한숨을 못 잘 것 같은데요.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들을 수 있을까요? 동생은 굉장히 부지런했고 위험하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수영장도 새벽 5시 때를 신청을 했으니까요. 이게 2002년 3월 6일 지혜가 마지막으로 수영장을 가려고 나섰던 그때 그 복장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복에 흰 티, 점퍼 차림이라 어디 멀리 갈 옷차림도 아니었고요. 더욱이 그날은 휴대전화, 지갑도 가지고 나가지 않았고요. 이 이후로 연락이 안 되고 밤새 돌아오지 않은 거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잖아요. 네, 어머니는 아예 식사도 드시지 못했고 아버지는 새벽부터 지혜 사진을 들고 다니면서 수영장 가는 길, 뭐 청소부, 길거리 장사하시는 분들 일일이 만나면서 혹시나 우리 딸 못 봤나 온종일 묻고 다니셨고요. 한마디로 온 식구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경황이 없어서 그때 동생이 연락 두절되고 실종이 된 지 3일째 되는 날 그때서야 생각나서 경비실에 CCTV를 찾아봤고요. 그날의 영상이 흐릿하지만 어떤 정황을 알 수 있는 그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게 지혜 씨가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나가는 화면이거든요. 잘 보이지 않겠지만 저기 우산을 들고 나가는 저 사람이 지혜 씨고요. 그 뒤를 2명의 남자가 빠른 걸음으로 따라가는 게 보이고요. 곧 이어서 승합차가 지혜 씨를 태우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이때부터 거의 혼이 나가셨고요. 저 역시 가만히 있어도 계속 눈물이 났었고 제발 살아만 있었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골목골목 전단을 나눠주면서 목격자를 찾아다녔는데요. 한 신문 배달원으로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차가 한 3일간 계속 있었고 그 앞에 젊은 남자들이 어슬렁거리는 걸 봤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그 소리까지 들으니까 정말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고요. 전단을 돌렸으니까 전화가 오기만을 온 신경을 쏟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실종된 지 딱 열흘째 되는 날 전화가 왔습니다. 긴장한 상태로 제가 전화를 받았고 그쪽에서 경기도 광주경찰서 형사라고 뭔가 직감이 바로 왔었는데 너무 기분이 이상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로 전화를 하셨냐고 여쭤보니 경기도 하남 검단산에서 지혜 시신이 발견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어떡해. 하모 씨가 어제 아침 9시쯤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 등산로에서 피살된 채 발견됐습니다. 하 씨는 머리를 흉기에 찔린 채 손발이 묶인 상태였고 시신은 쌀포대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 신문 배달원이나 그 우유 배달원이 봉구차도 보고 또 그 앞에서 어슬렁어슬렁하는 그 남자들 봤다고 했잖아요. 네.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용의자들 수배 전단이 만들어집니다. 예. 타주가 만들어진 예. 거구나. 예, 저겁니다. 이 사람 이름은 장수철, 사채업자였습니다.
지혜 씨가 실종됐던 그날 새벽 그 시간에 그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겁니다. 시신이 발견된 그 야산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공기총을 구매한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공범이 있었어요. 장수철의 고등학교 동창인 박성환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둘 다 해외로 도망을 간 거예요. 직접 이 피해자 아버지가 베트남으로 가셔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냥 하던 일 다 제쳐놓고 사실은 당신께서 수사로 다 가신 거죠. 주범 2명이 중국에서 검거가 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년 만이었어요. 지난해 3월 여대생 21살 하모 씨를 집 앞에서 납치한 뒤 공기총을 쏴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용의자들이 중국에서 검거돼서 오늘 인천공항을 통해 압송됐습니다. 범인 중에 이제 한 명인 박성환이가 뜻밖의 이야기를 이제 털어놓습니다. 나한테 그 여자 좀 없애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구냐면 내 고모다. 에? 고모? 그 고모는 잘 나가는 중견기업 회장님의 부인이었어요. 이 사모님은 그 무렵 판사 사위를 본 거예요. 그 판사는 지혜 씨의 외사촌이었어요. 이 사모님이 판사 사위를 얻은 건 일명 마담뚜를 통해서였는데요. 그 대가로 이 판사 사위 집에 7억 원을 줬다고 합니다. 결혼식 날짜를 이제 받아놓은 그 어느 날, 이 사모님한테 이상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무슨 전화요? 사위한테 여자가 있으니 조심하라. 이런 식의 전화가 왔는데요. 그 전화를 받고 난 이후부터 이 사모님은 사위를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지금 이 지혜 씨의 죽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사촌 동생 지혜랑 통화한 거면은 의심하지 않겠지? 뭐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여자한테 전화 받은 걸 장모가 누구냐고 하면 사촌 동생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장모라는 사람이 완전히 이제 거기에 꽂힌 겁니다. 세상에. 이제 그날부터 이제 뭐 이 지혜 씨하고 사위를 미행하게 시킨 겁니다. 너무 집착을 하는 것 같네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나오긴 했나요? 아니 나올 게 있어야지 나오죠. 이게.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지혜 씨 같은 경우는 학교, 네. 집, 독서실, 아까 뭐 그 운동한다고 수영장 정도, 그러니까. 그것만 왔다 갔다 하는 뭐 고시생한테 뭐가 네. 나올 더 있겠습니까? 이 장모가 이렇게 집요한 미행을 시킨 게 무려 2년이에요. 지긋지긋해. 와, 근데 나쁘다. 이런 상황을 그 지혜 씨의 사촌 오빠라는 그 판사하는 사위는 모르지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왜 이 지경이 되도록 가만히 있죠?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니까 하루는 이제 이 사위라는 사람이 자기 이모 보니까 지혜 씨의 아버님이죠. 네. 한테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이모부, 장모님이 나하고 지혜 관계를 의심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야. 뭔 소리야 이게 또. 나와 그 지혜의 관계를 의심한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도 들었고 사촌형의 장모인 그 사람한테도 당신 딸 단속을 잘해라 그런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진짜 삼자 대면이라도 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의혹을 풀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당사자인 제 동생 지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청담동 집을 찾아가게 되었고요. 너무 고급 빌라다 보니까 되게 막 아무나 출입을 못 하게끔 그런 것도 되게 심했었는데 저희도 너무 분하고 화가 나니까 여기야 이제 사돈 집안이다 이제 얘기를 하고 이 문을 열어달라. 그랬더니 경비가 막 안 된다 계속 그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서 이제 문을 열게 됐고 저희가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정말 깜짝 놀랐던 게 그 사촌형은 그 자신의 장모임에도 불구하고 쓰고 있던 안경까지도 날아가져 있고 막 옷도 막 찢겨져 있고 막 그거를 당하고 있는데 그냥 멍청하게 그냥 가만히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건가? 누구한테 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모한테? 사촌형이 자기 장모한테서 맞았다고요? 안경도 날려버리고 뭐 막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있었던 거를 그 장면을 목격을 하고 어떻게 그런 오해를 하게 되었는가 이제 물어보면서 제 여동생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억울한 그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울면서 그 사촌 오빠한테 대체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느냐?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느냐? 내 앞에서 당장 해명을 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도 정말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너무 분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멱살을 잡고 네 장모 앞에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확실한 대답을 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정 침입을 했다, 뭐 경찰에 신고한다 그러니 저희도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도저히 이거는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싶어서 저희도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되고 풀 수 있는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접근금지 가처분 소송을 내고 당연히 승소를 했고, 그런데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건 그쵸. 그때 당시도 상상을 못 했는데 불과 그 승소를 하고 몇 개월 후에 지혜가 납치되고 그렇게 실종된 지 열흘 만에 죽은 채로 발견이 된 거였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 집에서의 광경을 지금 다시 네. 복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장모가 사위를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가 있으며 사위는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 놓고도 어떻게 입도 뻥끗 안 할 한마디도 수가 안 했다고. 있죠? 이 사위라는 사람은 이미 장모의 기세에 완전히 질려 있는 것 같고요. 장모라는 사람이 그 사위 배를 뭐 이 손가락으로 뭐 쿡쿡 찌르면서 이런 말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가 무슨 얘기를 해도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나 네 말 안 믿어. 이거는 결론 내놓고 하는 거거든요. 어떤 얘기 뭐 가족들이 찾아가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도 이 사위라는 그 사람 그 대단한 그 판사분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귀담아 들으려고 생각조차도 안 하는 그런 형태였던 거죠. 아니 이게 무슨 정말 막장 드라마 같은 내용인데요. 너무 막장이다. 네. 그런데 이때부터 문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 박성환이를 다시 부르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이 사람 저 사람 써서 미행해봐도 결말이 안 난다. 그럼 더 이상 어쩔 수 없지 않냐. 죽여버릴 사람을 찾아봐. 장모는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이용해서 자기 눈에 거슬리는 사람을 죽이는 것도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네, 이런 모습은 망상장애로 보입니다. 조현병과 다르게 망상장애에서 보이는 망상은 괴이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조현병의 망상은 이제 내 귀에 도청 장치가 있다. 국정원이 나를 죽이려고 미행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말이 안 되고 좀 비현실적이고 이상한데요. 반면에 망상장애에서의 망상은 들으면 좀 그럴듯해 보입니다. 배우자가 이제 바람을 피운다. 직장에서 나를 왕따를 시킨다, 따돌리는 것 같다,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장모는 사소한 걸 계기로 이제 사위와 사촌 동생의 불륜, 이제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시나리오를 만들었던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집착이 강했기 때문에 미행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던 거죠. 근데도 이렇게 사실이 아니면 좀 그만둬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 2년 정도 뒤졌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이제 일반인이라면 내가 오해했구나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데요. 이제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좀 끊임없이 의심하는 편집증적인 성향이 있어서 자신이 이제 오해하는 점에 있어서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도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믿지 않습니다. 집에서 사위한테 한 행동 잡아당기고만 했다라는 거 그것만 봐도 뭐 이건 보통 사람은 아닌 거죠. 장모에게는 판사인 사위는 마치 명품백처럼 네. 자신의 허영심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도구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편집증적인 의심이 많으니까 감시를 하고 집착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 씨는 살해의 대가로 총 1억 7,500만 원을 받기로 했고요. 2001년 10월 11일 오후 5시경 장모와 몰래 접선합니다. 이때 착수금으로 먼저 5천만 원을 받았고 자기 친구 장수철을 끌어들입니다. 이 일당들이 바로 범행 도구로 공기총을 구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검게 썬팅이 된 그 승합차를 집 앞에 세우고 한 3일 동안 대기를 한 거고요. 이 납치된 지혜 씨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살기 위해서 그랬겠죠. 우리 아버지 부자예요. 10억 원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애원까지 했다고 합니다마는
그들은 오히려 청테이프로 지혜 씨의 입을 막았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회장 부인이 편집증적으로 그렇죠. 휘말리는 괴롭힘을 거기서 이제 빨리 벗어나고 그 싶다. 소나기에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네. 이 조카 박 씨는 장사하다가 IMF 때 망해서 집까지 날렸고 지하 셋방에 살면서 장모 운전기사를 하게 됐다고 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이런 살인은 사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도 뭐 이들 나름에서는 유족에게 사죄한다고 이런 모든 내용을 다 자백을 하게 됩니다. 모든 과정들이 이렇게 이제 명명백백히 다 드러났는데도 그 사람은 뭐 우리 가족에게 단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고요. 아버지, 어머니 저 뭐 수년간 편한 잠을 잘 수도 없었고, 특히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 딸에 대한 죽음을 인정하지 않았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고 나서도 유학을 갔다 생각을 하시고 아이고. 그 새로운 집에도 지혜가 썼었던 침대, 책상, 책들 그런 거를 그대로 해놓고 항시 시간 날 때마다 지혜 방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았고요. 진짜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이 회장 부인이 교도소가 아니라 한 병원의 VIP룸에 머물렀던 거예요. 아프다면서 형 집행정지를 받은 겁니다. 그렇게 2007년부터 2013년 사이에 6년 중에 거의 3년을 호화병실에서 살았던 거예요. 정말 놀랍죠. 그래도 무기징역이라는 그 선고를 받게 돼서 제대로 법 집행이 당연히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었는데 외출 외박과 좋은 곳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는 그때 그 사건이 발생했던 그 순간이 또 다시 시작이 됐던 거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 수가 있는가. 너무 화가 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 허위 진단서를 써준 그 의사의 병원 앞 그리고 법원 그렇게 해서 1인 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어머니마저 상심사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고. 또 언론에 그 다시 알려지면서 그 사람을 재수감시키게 되었고 또 진정을 하면서 또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또 그런 마음을 먹었던 차에 글쎄 그 직업훈련 교도소라고 죄도 그렇게 중하지도 않고 젊은 사람들 다시 사회에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직업을 훈련시키는 그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이도 70대일 뿐더러 심지어 청부 살인을 했었고 맞아. 과연 이 여자가 무슨 직업 훈련을 받아서 사회에 적응을 한다? 다시 나올 수 있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가족들은 자식을 잃고 동생을 잃어가지고 어쩌면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생지옥에서 살고 있는데 그 여자는 떳떳하게 그런 곳에 가서 룰루랄라 있다는 건 이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건 사실. 현재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일단 그 직업훈련 교도소에는 거기는 없다고 확인이 됐고요. 어디로 갔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몰라요, 그러면? 예. 동생이 처참하게 그런 일로 세상을 떠나고 나서 계속 똑같은 고통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결국 14년을 버티시다가 그 빼빼 마른 몸으로 결국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를 하는데 지혜 방에서 지갑이 하나 있어가지고 봤는데 지갑이 너무 두둑해서 보니까 지혜가 그때 당시 2002년도에 있었던 사용했던 지폐 그리고 현재까지도 사용한 신권 그게 계속 돈이 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계속 지혜에게 용돈을 준 마음으로 계속 지갑에 그렇게 채워놨었던 거고요. 따님이 얼마나 보고 싶으셨으면 그렇게나마 어머니가 표현을 하신 것 같네요. 지혜 씨 사망 신고도 2015년이 되어서야 했습니다. 사건이 2002년에 있었으니까 사망 신고도 거의 뭐 13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진 거네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이렇게 어렵게 거론해 주신 이유가 있으시다고요? 지혜가 실종이 되고 열흘 만에 이제 발견이 돼서 지혜의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어머니 아버지께서 지혜의 몸을 안고 울부짖으면서 안고 하는데 저도 옆에서 보니까는 지혜의 눈이 파르르 떨리는 걸 저도 봤거든요. 아, 지혜가 얼마나 억울하고 할 말이 있었으면 그랬을까. 법이 제대로만 집행이 된다면 억울한 일을 안 그래도 억울한 일을 당한 피해자들이 왜 또 겪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지혜에게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어떻게 편하게 웃으면서 지낼 수 있다는 게 도저히 말이 되지 않고 동생의 한을 꼭 풀어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또 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지켜보고 감시하고 하는 게 우리 남은 가족의 의무가 아닐까. 예,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가족의 모든 걸 앗아간 그 사람에게 다시 또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도 어디선가에서 웃고 있는가요?